자, 인사할게요.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여러분 교재 82페이지 펼치시면 됩니다. 82페이지요. 네. 자, 우리가 어디까지 정리를 했냐면요. 이쪽으로 또 볼게요. 여러분에게 항상 말씀드리지만 기본적으로 지적법은 단순 암기적 성향이 강하기 때문에 지적의 전체적인 체계, 즉 책 한 권의 목차를 머릿속에 꼭 집어넣어놔야 돼요. 자, 그래서 우리가 공부한 순서를 한번 살펴보면 우리가 토지를 지적 공부에 등록을 해서 공시를 하면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토지의 등록 단위를 뭐라고 부르고? 필지. 그죠? 그럼 한 필지와 관련되는 일련의 정보가 있을 거고요. 정보. 그럼 그러한 정보 안에는 크게 사실관계에 관한 정보와 권리관계에 관한 정보가 있을 거고요. 사실관계에 관한 정보에는 소재, 지번, 지목, 경계, 좌표, 면적. 제가 약식으로 적을게요. 이제 요 목차는 여러분이 이미 정리가 되어 있을 거니까요. 그 다음에 권리관계는 소유자에 관한 사항만 공시의 대상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사실관계와 권리관계에 관한 내용이 이제 결정이 되면 그 결정되어진 정보를 국가가 운영하는 공적 장부인 지적공부라는 곳에 그 결정되어진 정보 등을 등록을 할 것이고요. 그 등록된 정보를 관리하고 그 관리된 정보를 최종적으로 외부에 공시를 하면 돼요. 그럼 여기에서 우리가 중요하게 다뤘던 게 뭐였냐면 일단 우리가 기초과정이지만 시험 문제에 반드시 출제되는 것들은 꼭 정리를 다 하고 가자. 그래야 3월 달에 시험을 칠 때부터 기본적으로 지적법 60%, 70% 정도는 확보시켜 놓고 진행을 해야 된다고요. 우리가 필지는 시험 범위가 아니라고 했죠. 그 다음에 소재는 이미 결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학습할 필요가 없어요. 그 다음, 그래서 우리가 공부했던 게 지번하고 지목, 그죠? 그래서 지번하고 지목은 각각 한 문항씩 꼭 나올 거라고요. 지목은 29회, 30회, 31회 거쳐가면서 계속 두 문항씩 출제되고 있다는 거다고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지목에 우리가 상당히 많은 시간을 할애했고 지번에도 많은 시간을 할애했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또 반드시 시험 문제가 나오는 게 등록사항.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기출로 풀어봐서 알지만 등록사항은 암기 방식이 1단계와 2단계로 나누어져 있어요. 근데 1단계까지만 정리를 다 해놔도 실제 시험장에서 정답은 찾아 들어갈 수는 있단 말이에요. 근데 2단계까지 정리가 되어 있어야 시험장에서 당황하지 않고 OX를 정확하게 구별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1월달 가게 되면 이제 2단계 과정까지 끝마치면 등록사항은 마무리가 끝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은 우리가 뭐 관리라든지 지적 공부의 종류라든지 공시 이 부분에 관해서는 개괄적인 내용을 좀 살펴봤고요. 자, 그러면 이제 오늘은 오늘 해야 될 내용은 뭐냐면 여기에 나와 있는 경계와 면적과 관련해 가지고 기본적인 내용을 좀 정리해야 돼요. 그러면 이 경계와 면적은 뭐하고 관련이 있느냐면 지적 측량 하고 경계와 면적이 관련이 있다고요. 그래서 지적 측량의 대상 할 때 경계와 면적을 제가 묶어서 함께 정리를 해 드릴 거예요. 자, 그 다음 이렇게 이제 결정이 되었다면 공식까지 마무리가 되었고 그럼 위에 있는 소재, 지번, 지목, 경계, 좌표, 면적을 우리는 줄여서 용어의 정리로 토지의 표시 이렇게 읽었다고요. 그럼 토지의 표시가 변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자꾸 변하거든요. 토지의 표시는 새로이 정해질 수도 있고 변경이 될 수도 있고 말소가 될 수도 있다 이렇게요. 그러면 토지의 표시가 새로이 정해지거나 변경되거나 말소가 되는 이런 현상을 우리는 또 용어의 정리로 토지의 이동이라고 했다고요. 그래서 계속 읽으면서 암기하셔야 돼요.
그럼 토지의 이동의 사유가 발생했다라는 것은 소유자의 표시가 아니라 뭐에 관한 표시다? 토지의 표시라는 것까지 정확하게 기억하시고, 그러면 토지 이동의 사유가 발생했다라는 말은 토지의 표시가 새로 정해지거나 변경되거나 말소가 되는 현상이 발생했다. 그럼 이런 현상이 발생하면 기본적으로 지적 공부와 물리적 현황 사이에서는 뭐가 발생하느냐면 불일치가 발생할 수밖에 없으므로 토지 이동의 사유가 발생을 하게 되면 다시 달라진 현황대로 지적 공부를 정리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토지 이동의 사유가 발생했다 하면 우리는 지적 공부를 다시 정리를 해서 외부에 그 정보를 공시하자. 이제 이게 2단계 과정이라고요. 그러면 이제 토지 이동의 사유를 살펴봐야 되겠다. 그죠? 그래서 토지의 이동해서 토지 이동의 사유가 총 몇 가지가 있는데 11가지 사유가 있다고요. 그럼 11가지 사유를 여러분들이 암기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11가지 사유를 암기할 때 저는 6가지와 몇 가지? 5가지 이렇게 해서 나누어서 여러분에게 전달 드렸다고요. 그럼 11가지 사유는 일단 기본적으로 암기되어 있어야 돼요, 지금. 그래서 우리가 하나씩 여러분 여기 채워나가 볼게요, 제가. 우리가 사람이 태어난다라는 것을 제가 그렇죠. 신규 등록. 그럼 태어나서 출세한다. 이것을 등록 전환. 그래요. 등록 전환. 그 다음에 나누어진다. 분할. 그다음 합쳐진다. 합병. 용도가 달라진다. 지목 변경. 토지가 바다로 되어버린다. 바다로 된 토지의 등록 말소. 이렇게요. 그럼 이러한 6가지 사유들은요. 기본적으로 이런 사유가 발생하면 지적 공부를 정리를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럼 정리하기 위해서 토지 소유자에게 일정 기간 동안 신청하세요라고 신청 의무를 부과하는 사유가 6가지 사유라고요. 그럼 나머지 5가지 사유들은요. 토지 소유자에게 의무를 부과하지는 아니에요. 필요한 경우에 하든지 기간이 정해져 있고 신청은 해라라고 되어 있지만 특정한 기간은 정해져 있지 않는 것들. 그래서 이 5가지들은 소재가 달라진다. 행정구역 명칭 변경. 지번이 달라진다. 지번 변경. 그 다음에 이제 도면의 축척이 달라진다. 축척 변경. 그 다음에 등록사항의 정정. 그 다음 도시 개발 사업 등 이렇게 해서 총 11가지 사유가 있다고요. 그래서 얘네들은 업그레이드 된다라는 느낌으로 정리해 두시면 돼요. 그러면 이 6가지 사유들은 토지 소유자에게 별도의 신청 의무는 부과되지 않는다. 이렇게요. 그럼 어쨌든 이런 11가지 사유가 발생하면 최종적으로 지적 공부는 정리가 되어야 한다고요. 그럼 11가지 사유가 발생하면 누군가는 토지 이동의 절차가 시작되어야 한단 말이에요. 지금 제가 적는 것은 다 약식으로 적을 거예요. 이미 1주차에서 이 부분 정리가 되어 있을 거고 제가 한 장으로 꼭 책에두는 정리해놔라 했잖아요. 그죠? 그거 보면서 다시 한 번 더 확인하시면 돼요. 그럼 토지 이동의 절차에 계시는 원칙은 누가 하는 거냐면 토지 소유자가 신청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게 원칙이에요. 근데 토지 소유자가 신청해야 되는데 신청을 하지 아니하면 불일치된 상태로 계속 유지될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대로 냅둬야 돼요? 바로 잡아야 돼요? 바로 잡아야 되죠. 그래서 토지 소유자의 신청이 없으면 지적소관청에서는 직무상의 권한에 의해서 이를 줄여서 직권에 의해서 정리할 수도 있고요. 세 번째는 토지 소유자가 신청을 해야 되는데 안 하고 있으면 제3자가 토지 소유자를 대신해서 신청할 수도 있다. 그걸 우리는 뭐다? 대위 신청 이렇게 보는 거야. 자, 그 다음에 여기에 도시개발 사업가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요. 누가 신청을 하느냐면 사업시행자가. 그래, 맞아요. 사업시행자가 뭐 한다? 신청할 수도 있다. 이렇게요. 그럼 이렇게 절차의 개시가 이루어지게 되면 지적소관청에서는 지적
공부를 정리한다고요. 지적을 정리. 그럼 이때 지적을 정리한다라는 의미를 잘 이해하셔야 돼요. 우리가 지적 정리를 한다라는 의미는 지금 앞에 전제가 무슨 사유가 발생했기 때문에 지적 정리를 하는 거예요. 토지 이동의 사유거든요. 그럼 토지 이동이라는 게 뭐예요? 토지의 표시가 새로 정해지거나 변경되거나 말소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앞에 우리가 토지 이동에 따른 지적 공부를 정리한다. 토지 이동에 따른 지적 공부를 정리한다. 이 말 속에는요. 무엇이 정리가 되는 거냐면 토지의 표시가 정리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아주 기본적인 내용이거든요. 흐름을 살펴보면 당연히 토지의 표시가 정리되는 거예요. 그러면 소유자가 정리된다 이렇게 나오면 당연히 그 지문은 뭐하다? 틀린 지문이 되겠죠. 그럼 이런 사유에 의해서 지적 공부를 정리하는 것은 토지의 표시를 정리하는 것이지 소유자를 정리하는 것은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이것만 놓고 보면 선생님 이거 당연한 거잖아요.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근데 시험 문제는 출제원이 그렇게 물어보지 않는다고요. 그럼 시험 문제는 뭘 물어보느냐? 이게 정리가 끝나고 나면 이제 정리 후 절차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 정리 후 절차 두 가지가 뭐냐면 등기 촉탁과 토지 소유자에게 그 정리된 내용을 통지해 준단 말이에요. 그러면 출제인이 문제를 물어볼 때 기본적으로 등기 촉탁이다라는 말이 나왔을 때는 전제가 소유자를 정리한 후에 등기를 촉탁한다 이 말 자체는 예초부터 성립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체적인 흐름 속에서 잘 가다가 여기서 틀리게 만드는 게 아니라 여기에서 틀리게 만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소유자를 정리한 후에 등기를 촉탁한다. 이런 말 자체는 예초부터 성립될 수가 없는데. 그리고 조금 더 출제인이 난이도를 높이면요. 이거라고요. 토지 소유자에게 통지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럼 역시 앞에서 소유자 표시를 정리한 후에 토지 소유자에게 통지한다. 이 말 자체도 예초부터 성립될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출제인이 그렇게 지문을 내면 우리는 전부 다 여러분들은 이 지문에서만 신경 쓰지 앞의 내용을 신경 안 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어를 꼭 챙겨야 돼요. 그래서 전체적인 흐름 속에서 토지 이동이라는 개념 안에는 소유자에 관한 사항 자체는 있을 수가 없다라는 거.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소유자에 관한 사항을 정리한 후 이런 절차가 나온다. 이러면 이 지문은 무조건 틀린 지문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 체계를 잡아놓고요. 잡아놓고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이제 통지하고 나서 이제 또 그 정보를 외부에 뭐 하자? 공시해주면 돼요. 이렇게 간단하죠. 그러면 지적의 2단계 과정이 끝나는 거예요. 끝나는 거예요. 그럼 이제 마지막 과정이 뭐냐면 측량이거든요. 측량. 마지막 과정이 지적 측량이에요. 그럼 지적 측량에서는 논점이요. 그래서 지적 측량 파트는 출제인이 문제를 내어주면 1년 동안 고생한 여러분 다 맞추세요라고 내는 거예요. 측량 파트가 통상 2문제가 나오거든요. 그럼 일단 지적 측량의 뭐다? 대상. 두 번째로는 지적 측량의 절차. 세 번째가 지적 기준점. 지적 기준점 성과. 네 번째가 지적위원회. 다섯 번째가 지적 측량 적부 심사거든요. 그래서 지적 측량 파트는 이 논점 그대로 정리를 하고 가면 돼요. 그럼 이 5개 중에서 통상 2개가 나오거든요. 근데 제가 작년에 수업을 할 때 통상 대상, 절차, 적부 심사 이게 가장 중요해요. 근데 대상과 절차가 일단은 가장 비중이 높거든요. 근데 기준점 성과 같은 경우에는 지문의 구조가요 5개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5지문 내고 나면 그 다음에 낼 게 없거든요. 그러니까 잘 안 나오는데 얘네가 마지막 시험이 23회 때인가 나왔거든요. 그러면 한 7년 동안 6, 7년 안 나왔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30회, 29회 때부터 제가 29회 때나 30회 때는 충분히 나올 수 있으니까 요거는 간단히 정리하고 가세요 했는데 작년에 나왔다고요. 그러면 이제 앞으로 또 몇 년 쉰다? 한 5, 6년 정도는 쉴 거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 가져갈 필요는 없어요. 위원회 공부할 때는 적부심사하고 연결시켜서 공부하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내용 자체가 그렇게 방대하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여러분하고 저하고 이제 반드시 출제된다 해서 정리하고 가야 될 게 이거라고요. 축척 변경. 자, 그 다음에 등기 촉탁하고 토지 소유자에게 통지. 이렇게. 그 다음에 지적 측량의 대상. 그 다음 지적 측량의 절차. 근데 지적 측량의 대상은요. 실제 이 대상 자체만 가지고도 물어보기도 하지만 토지 이동과 연관시켜서 물어보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문은 일단 반드시 나온다라고 보셔야 돼요. 자, 그래서 그러면 지금 우리가 체크한 걸 보면 얘네 대상, 절차, 축척 변경, 지번, 지목, 등록사항 이제 이렇게 정리하고 가면 기본적으로 보수적으로 잡아도 12문항 중에서 일단 한 문제는 맞출 수 없는 거라고 했잖아요. 그죠? 그러면 11문제에서 6개 정도는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반드시 나온다라는 것은 절대 틀려서는 안 돼요. 그러면 지금 체크한 얘네들 말고요. 나머지 애들이 있잖아요. 얘네들은요. 지문의 구조 자체가, 내용 자체가 협소해요. 작아요. 그러니까 수업만 계속 들어도 맞출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시험장에 가거나 모의고사를 쳐보면 지금 제가 체크한 내용을 제외한 나머지에서 시험 문제가 나오면 여러분 거의 안 틀려요. 왜? 수업만 들어도 맞출 수 있으니까. 근데 실제 시험장에서 틀리는 게 뭐냐? 지금 체크하는 애들을 많이 틀린다고요. 아이러니하죠. 30년 전부터 출제위원이 이거는 반드시 나온다. 라고 공표를 해놨는데도 불구하고 1년 동안 공부를 해도 그거는 틀리고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는 것은 맞추고 이상하잖아요. 그죠? 그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얘네들은 암기 분량이 많아요. 내가 의식적으로 암기를 하지 않으면 못 맞추는 거야. 근데 나머지들은요. 수업만 들어도 맞출 수 있거든요. 그래서 대부분 반드시 나오지 않는 것들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 있는 것은 수업만 들어도 맞출 수 있으니까 맞추는 거고 반드시 나온다라는 것은 내용도 풍부하고 암기 분량이 많다 보니까 내가 암기한 부분에서 벗어나 버리면 뭐한다? 틀리게 되는 이런 현상이 발생한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공부 방식을 어떻게 가야 되냐면 내가 하고 싶고 내가 듣고 싶은 것만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고 싶은 것은 가만히 냅둬도 나중에 점수가 나와요. 내가 하기 싫은 거. 그럼 내가 하기 싫은 게 뭐냐면 요런 부분들은 별도로 암기하지 않으면 틀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내용을 기초 과정에서 정확하게 정리하시고 자,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제가 경계와 좌표 면적 얘네들은 뭐하고 관계가 있는 거냐면 여기에 있는 지적 측량의 뭐하고 대상하고 관계가 있다고요. 자, 그래서 요 세 가지를 세트로 묶어가지고 일단 먼저 제가 정리할 거예요. 그러면 이제 경계와 좌표 면적 요 개념을 가지고 제가 이쪽에 한번 대상과 연결시켜서 여기에서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자, 이쪽으로 잠시만 보면 자, 우리가 지적 측량을 한다라는 의미 안에는요. 어떤 의미가 담겨 있냐면 한번 생각을 해보면 돼요. 자, 여러분 교실에 지금 이 교실이 있잖아요. 교실. 여러분 교실. 거의 직사각형 모양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죠? 한 번만 교실 모양을 이렇게 훑어봐 주실래요? 눈으로 시각적으로 보는 거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교실의 모양을 한 번만 훑어봐 주세요. 훑어보셨죠? 여러분이 앉아있는 이 바닥을 노량진동 17번지다라고 가정하자고요. 그럼 이게 한 필지의 토지예요. 그럼 지금 여러분 앉아있는 이 바닥의 토지의 형상이 어떤 모양인지 가늠할 수 있죠. 그러면 그 가늠할 수 있는데 얘네들의 형상을 우리는 도면이라는 곳에 공시를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여기에서
실제 지적도와 임야도는요. 우리 지적사무처리 지침에 실제 지적도는 가로 40cm, 세로 30cm로 제도됩니다. 이렇게 한 장의 도면으로 되는데 그러면 이 지적도나 임야도, 지적도면 안에 우리 한 필지의 토지의 경계 모양을 여기다가 그려서 넣어야 된다고요. 그러면 이렇게 볼게요. 저는 항상 이야기하지만 지적 측량 업무에 종사하는 지적 기술자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실제 어떻게 측량을 해서 어떻게 면적을 산출하고 구체적으로는 저는 몰라요. 다만 우리는 이론을 공부하는 것이지 지금 실무를 공부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가 측량과 관련되는 부분은 논리에 맞춰서 이론에 따라서만 정리를 할 거예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측량을 할 때 무슨 방법 막 나오면 그거는 실무에서 나중에 하도록 하고 저하고는 뭐다? 이론상. 그럼 이게 노량진동 17번지가 한 필지 토지인데 그럼 이 토지의 형상을 도면에 경계를 등록해야 되거든요. 그럼 등록할 때 제가 대충 이렇게 한번 싹 보고 크기를 줄여서 여기에다가 경계선 딱 그으면 되겠죠. 대충 보고. 그냥 대충 보고 아 이런 모양이네 하고 이렇게 대충 이렇게 한번 그려보기도 하고 기분 나쁘면 이렇게 그려보기도 하고 이렇게 하면 되겠죠.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말이. 그래서 이 간단한 논리인데도 불구하고 이게 시험 문제 나오면 못 푸니까 문제란 말이에요. 그러면 도면이라는 곳에 우리가 토지의 형상을 그려 넣을 때는 도면에 토지의 형상을 그려 넣을 때는 그냥 그려서는 안 되고 당연히 뭘 해야 한다? 측량을 해야지만 경계를 그려 넣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때 토지의 표시에 관한 내용을 도면에 등록시키기, 경계를 등록시키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 지적 측량이라는 게 필요한 거예요. 그럼 지적 측량의 대상이라는 표현이 있을 때는요. 지적 측량의 대상이 우리가 총 13가지가 있거든요. 그럼 지적 측량의 대상 13가지는 기본적으로 뭔지는 모르겠지만 도면이라는 곳에 경계를 새로이 그려 넣으려면 뭘 해야 한다? 측량을 해야 돼요. 측량. 근데 그럼 측량을 할 때 측량을 하는 일은 경계를 정확하게 등록하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럼 등록을 시킬 때 실제 토지의 형상을 등록시키려면요. 종이가 우리 한 필지 토지의 경계를 등록하려면 실제 토지의 형상을 등록하려면 한 필지의 경계를 등록하기 위해서라면 우리 교실의 토지의 형상보다 더 큰 종이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종이 깔고 그대로 뭐 한다? 그리면 되거든요. 이렇게. 근데 현실적으로 그게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불가능하죠. 그럼 대한민국의 전국토에 종이를 다 깔아가지고 토지의 경계를 그린다?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말이 안 되니까 실제 토지의 형상을 어떻게 해야 한다? 줄여야 돼요. 그 줄이는 비율을 축척이라고 해요. 축척. 그럼 축척이라는 개념을 사용해서 토지의 형상을 뭐하고? 줄이고 난 다음에 도면에 경계 등록하려면 뭘 해야 한다? 지적 측량을 해요. 그럼 결론. 일단 첫 번째 지적 측량은 토지의 형상을 도면에 그리려면 뭘 해야 한다? 측량을 해야 된다. 이게 첫 번째 결론이에요. 그러면 이쪽으로 봐봐요. 자, 이게 실제 토지라 생각하고 여기가 17번지고 여기가 몇 번지? 18번지 토지가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에 예쁜 단독주택 하나 있고요. 여기가 갑소유 토지. 그럼 18번지에도 예쁜 창이 하나 있고 여기도 담장이 이렇게 있고요. 굴뚝이 있고 이렇게 있어요. 이건 을토지예요. 자, 그러면 이게 이제 실제 토지라고 가정을 하는 거예요. 그럼 갑토지와 을토지 사이에서는 담장 같은 게 있겠다, 그죠? 담장. 그런 게 있을 거예요. 그럼 이게 측면에서 본 거거든요. 그럼 이 토지의 경계를요, 도면이라는 곳에 경계를 등록하려면 일단 우리는 뭘 생각해야 되냐면 얼마만큼 줄일 건가?
축척부터 생각해야 되고, 그러면 1200분의 1의 축척을 사용한다라는 것은 몇 배 줄이겠다? 1200배 줄이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도면이라는 곳에 경계를 등록하려면 첫 번째 나와야 될 개념이 뭐다? 축척이라는 거예요. 축척. 그럼 축척을 통해서 우리는 측량을 해야 도면에 경계 등록할 수 있잖아요. 자, 그러면 17번지와 18번지 기준으로 한다면 여기가 17번지, 이제 18번지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지적 측량을 통해서 이제 경계를 등록을 할 건데요. 그럼 측량을 한다라는 말은 달리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다. 그죠? 도면의 경계를 새로이 그린다. 이렇게. 도면의 경계를 어떻게 한다? 새로이 그린다. 그럼 그럴 때는 뭐 해야 한다? 측량해야 한다. 이렇게요. 그럼 측량을 할 때, 그럼 17번지와 18번지 사이에 실체 관계상에서 여기 있는 담장이 보이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여러분 친구들 여러분 집에 놀러 오면 이게 마당이 있고 여러분 집이 있으면 담장 안쪽은 나의 소유야.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죠? 그죠? 담장 안쪽은 내 거, 담장 바깥쪽은 내 친구 거.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면 이 경계를 도면에 등록을 시켜줘야 될 거거든요. 그럼 등록을 할 때 이 담장을 기준으로 측량을 해야 될 건데, 그럼 측량을 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여기에 담장이 있으니까 여기를 기준으로 측량을 하느냐, 아니면 여기를 기준으로 측량을 하느냐에 따라서 도면에 등록되는 경계가 달라질 수 있잖아요. 그렇죠? 미세하지만. 그럼 여러분이 17번지 토지 소유자다라고 가정해봐요. 그럼 여러분은 노란색을 기준으로 하고 싶어요? 그 옆에 있는 선을 기준으로 하고 싶어요? 그 옆에 있는 거. 그죠? 그래서 여러분이 지적 측량을 하는 사람에게 바카스 한 박스 딱 갖다 주면서 어차피 측량할 거라면 이쪽으로 해서 해주세요. 이렇게 이야기할 거예요. 근데 을이 그걸 알았어요. 그럼 을은 바카스를 몇 박스? 2박스를 주면서 그러지 말고 이쪽을 기준으로 해주세요. 그럼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죠. 그럼 도면의 경계를 등록은 하긴 해야 되는데 연접되는 토지 사이에 있어서 지상의 구조물 등이 존재할 때 그러면 어딜 기준으로 측량을 할 거냐? 이것도 문제가 될 수 있잖아요. 그것도 법으로 정해 놨다라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지상경계의 결정 기준이다라고 해요. 그럼 이때는 어딜 기준으로 하라라고 되어 있냐면 구조물 등의 중앙을 기준으로 하세요라고 우리 법으로 명시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어딜 기준? 중앙 이렇게 해요. 중앙 이렇게. 그러면 도면의 경계를 등록을 하려면 측량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지상의 구조물의 등이 있을 때는 어딜 기준으로 해라라고 법으로 규정을 안 해놓으면 금방처럼 바카스가 계속 왔다 갔다 하는 일이 생긴다고요. 즉 이해 관계의 문제가 발생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어딜 기준으로 해라? 중앙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기준을 우리는 경계 파트에서 정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경계 파트에서 첫 번째가 지상경계 결정 기준. 그러면 지금 있는 이 울타리, 둑, 담장, 경계점 표지 등 이런 애들을 우리는 무슨 경계라고 한다? 지상경계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실체법상, 즉 여러분이 민법에서 경계의 개념을 배우잖아요. 민법에서 예를 들어서 일정한 토지를 가지고 있는데 토지 일부에 관한 소유권에 관한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받았다라면 그때 민법에서 말하는 실체법상의 경계들은요. 대부분 지상경계를 의미하는 거예요. 즉 이런 경계. 민법에서는 자, 그러면 이 지상경계가 존재했을 때 어디를 기준으로 측량을 할 거냐? 이제 그걸 5가지를 아셔야 되는데 그 5가지를 정리할 때 이제 그 내용을 경계에서 일단 기본으로 잡고 가셔야 돼요.
해서 그 내용을요, 여러분 교재에서 먼저 확인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경계 펼쳐보시면 42페이지에 43페이지를 보시면 43페이지를 보시면 지상경계 결정기준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1번에 지상경계를 새로이 결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다음 기준에 따른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게 총 몇 가지가 있냐면 5가지의 기준이 나와 있어요. 그럼 실제 토지의 지상의 토지의 형상은 다양할 거라는 거예요. 연접되는 토지사에서 고저가 없을 수도 있고 높고 낮음이 없을 수도 있고 높고 낮음이 있을 수도 있고 뭐 도로라든지 국어라든지 하천 등에서 토지가 끊어져 있을 수도 있고 그죠? 해면이나 수면에 접혀져 있을 수도 있고 또는 바다인데 제방을 쌓아가지고 공유 수면을 매립할 수도 있고 그렇게 해서 다양한 토지의 형상이 있지만 우리 법에는 토지의 형상을 5가지로 규정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딜 기준으로 할 거냐 이제 그게 여러분이 경계에서 첫 번째 암기사항이에요. 그래서 그 첫 번째 암기사항 기억을 보면 연접되는 토지 간의 높낮이 차이가 없는 경우에는 구조물 등의 어디다? 중앙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럼 그림을 보면 이런 그림이 되겠다. 그죠? 중앙 이렇게요. 그러면 이를 제가 사자성어식으로 한번 적어 볼게요. 높을 고 낮을 저 없을 무. 그러면 한자 그대로 읽으면 높고 낮음이 없으면 어디다? 중앙 이렇게 암기하시면 돼요. 고, 저, 무, 중. 그럼 이런 것들은 바로 암기해버리세요. 뭐라고요? 고, 저, 무, 중 이렇게. 그럼 두 번째는 연접되는 토지 간의 높낮이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럼 높낮이 차이가 있다면 구조물 등의 어디다? 하단부. 그럼 그걸 또 사자성어식으로 적으면 높고 낮음이 있을류. 있으면 어딜 기준으로 해라? 하단부. 그러면 어떻게 암기하자? 고, 저, 유, 하. 이렇게 암기하시면 되겠다. 그죠? 이렇게. 그럼 세 번째. 도로, 국어 등의 토지에 절토된 부분이 있는 경우에는 경사면의 상단부. 그럼 토지가 절토되어 있다는 것은 끊어져 있다는 거예요. 도로, 국어 등으로. 그럼 토지가 끊어져 있다. 그걸 줄여서 토지가 끊어질 절자를 써서 토지가 끊어져 있다면 그러면 어디를 기준으로 해라? 상단부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토지, 절상 이렇게 암기하면 되겠네요. 이렇게. 자, 그 다음에 토지가 해면 또는 수면에 접할 경우에는 최대 만조위 또는 최대 만수위가 되는 선. 해면 또는 수면에 접한다. 이걸 합치면 해수면이라고 읽으면 되죠. 그럼 해면 또는 수면에 접할 때는 최대 만조위, 최대 만수위. 만자가요. 가득 찰 만자예요. 물이 가장 많이 차 있을 때를 기준으로 해서 측량을 해서 등록을 시켜라 라는 겁니다. 그러면 해수, 면, 만, 가득 찰 만자를 써서 물이 가장 많이 차 있을 때 이렇게. 자, 그 다음에 공유 수면 매립지의 토지 중 제방 등을 토지에 편입하여 등록할 경우에는 바깥쪽 어깨 부분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럼 공유 수면을 매립하려면 제방을 쌓아야 되잖아요. 그럼 쌓았다면 제방을 쌓고 난 토지가 있다면 제방에 어디다? 바깥쪽 어깨선을 기준으로 해서 뭘 해라? 측량을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제방을 쌓아서 제방을 쌓았다면 바다를 토지로 뭐 시킨다? 편입을 시킨다고요. 그럼 바다를 토지로 편입을 시켰다면 제방의 바깥쪽 어깨선이니까 바깥 외자, 어깨, 견자를 써가지고 토지 편입, 외견 이렇게 암기해 두시면 돼요. 바깥 외, 어깨, 견. 우리 흔히 견통이 온다 했을 때 어깨를 만져요? 이마를 만져요? 두통이 있다 하면 어깨를 만져요? 이마를 만져요? 이마를 만지죠. 머리 두자잖아요. 그럼 두통, 견통 이런 말 쓰잖아요. 머리 아플 때는 두통, 어깨가 아프면 견통. 그래서 이 견자가 어깨 견자예요. 남자들은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이제 병장이나 하사관 같은 데 가게 되면 병장 말년되면 분대장 교육 받잖아요. 분대장 교육 받으면 어깨에 뭐 차요? 견장 차잖아요. 그럼 견장이 뭐다?
어깨에 차지 코에 차는 건 아니잖아요. 이마에 내가 분대장에다가 두르고 다니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견자가 어깨 견자 써서 5가지. 그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자, 이거 같이 한 번만 저랑 읽고 마무리 짓죠. 같이 시작. 고저 무중, 고저 유하, 토지 절상, 해수 면만, 토지 편입 외견. 한 번만 더요. 고저 무중, 고저 유하, 토지 절상, 해수 면만, 토지 편입 외견. 한 번 더. 고저 무중, 고저 유하, 토지 절상, 해수 면만, 토지 편입 외견. 한번 읽어봐요. 고저 무중, 고저 유하, 토지 절상, 해수 면만, 토지 편입 외견. 읽으시죠? 되죠? 안 되나요? 한 번만 더 해봐요. 고저 무중, 고저 유하, 토지 절상, 해수 면만, 토지 편입 외견. 이게 경계가 나오면 항상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면 지금 바로 암기되잖아요. 그러니까 경계가 계속 나올 수는 없다는 거예요. 가끔씩 나오지. 그러니까 얘네들은 굳이 집에서 내가 막 해서 암기 안 하려도 자꾸 듣다 보면 뭐 한다? 암기된다고요. 그러니까 이런 거 나오면 맞춘다고. 모의고사에. 자, 그런데 반대로 지난주에 지목 했잖아요. 지목 제가 딱 물으면 피드백 형식으로 우리가 할 수 있어야 된다고 했죠. 물을 상시적으로 이용하지 않으면 전, 상시적으로 이용하면 그러면 자연의 유수가 있거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까지만 읽으면 알 수 없다. 예상되는 토지하면 하천, 소규모 수로 이제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암기할 분량이 보면 지목이 많은 것 같아요. 경계가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목은 의도적으로 계속 암기해야 돼요. 자, 지난 시간에 지본 또 나온다고 했거든요. 질문. 신규 등록과 등록 전환의 지본 부여의 원칙이 어떻게 됩니까? 그 등신본무 맞아요. 그래. 잘 안 되죠? 인접토지 본번의 부번. 분할에 있어서 지번 부여는 1필지는 분할 전 지번으로. 나머지 필지는? 그치, 정확하게 안 되죠? 본번의 최종 부번, 다음 순번으로 부번을 부여한다. 이렇게 정확하게. 그러니까 암기의 어떤 내용의 방식에 있어서 내가 좀 했는데도 불구하고 잘 안 되는 애들. 출제는 그런 애들은 꾸준히 내어준다라는 거야. 근데 우리는 공부는 대부분 수험생은 이런 거 암기한단 말이야. 굳이 암기하려고 의도하지 않아도 암기되는 것들. 그러니까 스스로 공부한다고 느끼고 있는 거죠. 아, 나는 공부하고 있어, 하고 있어, 하고 있어. 이렇게. 근데 막상 나오는 거 물어보면 모르는데. 지목은 어디에 등록될까요? 지목이 등록되는 장소가 지적공부 7가지 중에 어디 등록될까요? 지목. 축복, 도자. 그러면 도면과 대장에 막. 잘 안 되죠? 잘 안 된단 말이지. 그러니까 등록상에 나오면 자꾸 틀리는 거야. 지상경계 결정 기준 암기해 보세요. 고저, 무중, 고저, 유하, 토지, 절상, 해수, 면막, 토지 편입, 외경. 이거는 두세 번 암기하면 이제 기억에 남거든요. 그 차이점이. 그러니까 제가 항상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지금 제가 역삼각형으로 해놓은 애들은 의식적으로 암기를 해야 돼요. 그럼 그렇게 암기하고 난 상태에서 3월달 모의자 치면 3월달부터 지적법은 10개, 11개씩 나온다고. 10개. 그럼 지적법 10개, 11개 맞춰놓고 안정화시켜놓고 그 다음 등기법으로 넘어가야 되거든요. 그럼 등기법은 지금 또 하겠지만 등기는 어느 정도 민법이 기반돼야 되거든요. 그럼 민법이 전무한 상태에서는 등기를 넘어가는 건 쉽지가 아니에요. 그래서 등기는 뭐 한다? 천천히 끌어올리는 거예요. 등기는 지적법처럼 급작스럽게 끌어올릴 수가 없어요. 일부 강의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인터넷 등을 통해 가지고 정보를 많이 수집하잖아요. 수집을 할 때 참 안타까운 게 그거예요. 등기는 어려우니까 포기하고 지적에서 많이 맞추고 이렇게 가면 맞다. 등기는 찍어서 3개, 4개 맞춰야 된다. 공부해도 점수 안 나온다. 그런 어떤 잘못된 정보 등이 너무 많아요. 근데 그 정보를, 잘못된 정보를 흘리는 이유 중에 하나는 각 강의를 하는 사람의 잘못된 편견과 방식도 있어요. 사실 등기법은 강의하기가 어려워요.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스스로가 그냥 지적법만 열심히 하고 등기법은 찍어서 몇 개만 암기해라 이렇게 하거든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약속하는데 등기법은 인내를 요해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점수가 안정화가 쭉쭉 되어가고 지적법은요. 휘발성이 강하거든요. 공부 딱 할 때는 점수 나오는데 또 한 달 쉬어버리면 있잖아요. 점수가 안 나와버려요. 근데 등기법은 진득하게 된장찌개, 우리 된장 담그잖아요. 그런 느낌이에요. 진득하게. 그런데 지적법은 인스턴트 같은 느낌이에요. 그 차이점이에요. 그래서 장은 오래 묵힐수록 짙은 맛이 나잖아요. 등기는 그런 느낌으로 정리하는 거고 지적은 라면 먹듯이 인스턴트의 느낌으로 공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적은 잊어먹고 암기하고 잊어먹고 암기하고 잊어먹고 암기하고 등기는 진득하게 가는 거. 그래서 일단 여러분이 지금 정리를 할 때 공부를 할 때 정작 내가 암기해야 될 게 뭐냐 그걸 정확하게 포지션을 잡고 가는 게 저는 중요하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되겠죠? 그래서 이런 애들을 이제 굳이 그림으로 그리고자 한다면 연접되는 토지 사이에 높고 낮음이 없으면 뭐다 높고 낮음이 없으면 어디다 중앙 이렇게 가는 거고요. 고조유화는 연접되는 토지 사이에 높고 낮음이 이렇게 있으면 높고 낮음이 있으면 어디다 하단부 이걸 기준.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이렇게 도로나 국어, 하천 등으로 끊어져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럼 토지 절상에서 이렇게 가면 되고 해면이나 수면에 접해져 있다 물. 그러면 물이 가장 많이 차 있을 때를 기준. 자, 그 다음에 토지 편입에게는 바다가 있는데 여기가 바다인데 여기에 제방을 쌓아요. 제방을 쌓아서 이 부분을 매립해요. 매립하게 되면 육지에서 봤을 때, 육지에서 바다로 봤을 때 제방의 바깥쪽 어깨선 이렇게 이제 정리하시면 된다고요. 여기까지 되겠죠? 예, 됐습니다. 일단 자 그러면 여기서 그럼 우리는 여기서 어디를 기준으로 중앙을 기준으로 해서 뭘 해야 한다? 지적 측량을 하는 거예요. 그럼 지적 측량을 하고 나면 측량에 관한 성과가 나와요. 성과. 그럼 이 성과를 기준으로 해서 도면에 최종적으로 경계가 등록이 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이렇게. 그러면 지금 제가 적은 이 경계가 우리 지적법에서 말하는 도면상, 도면상의 경계. 그래서 읽을 때 무슨 경계? 도상경계. 이렇게 읽는 거예요. 그럼 도상경계라는 것은 도면상의 경계를 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반대로 그러면 지적 측량을 할 거예요? 지적 측량을 안 할 거예요? 이제 이렇게 물어볼 수 있잖아요. 그럼 지적 측량을 할 겁니까? 안 할 겁니까? 물어보면 기본 마인드는 뭐다? 도면이라는 곳의 경계를 새롭게 그리려면 지적 측량한다. 도면의 경계를 일단 그리지 않으면 지적 측량하지 않는다. 요게 기본 베이스예요. 근데 지적 측량의 대상에는 반드시 도면의 경계를 그릴 때만 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기본 베이스는 우리는 항상 도면의 경계를 새로이 그리려면 뭘 해야 한다? 지적 측량을 해야 한다. 요 베이스를 가지고 가시면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럼 대상을 한번 가져가 볼 건데 그럼 대상을 가져갈 때 그럼 이쪽에 있는 내용을 하나씩 봐야 되거든요. 첫 번째 신규 등록이에요. 신규 등록. 그럼 신규 등록이라는 것은 토지가 태어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럼 대부분 공유수면을 매립을 했을 때. 공유수면을 매립을 이렇게 딱 했다면 토지가 될 거잖아요. 그죠? 그럼 그 토지를 지적 공부에 뭐 한다? 도면의 경계를 등록해줘야 되죠. 그럼 그 말은 토지를 공유수면을 매립하게 되면 도면의 경계를 새로이 그려야 되느냐, 그려야 되지 않느냐. 그것만 생각하면 돼요. 그럼 공유수면 매립하면 토지의 형상을 도면의 경계에 그려야 돼요, 안 그려야 돼요? 그려야 되죠. 그렇게 논리적으로 가란 말이에요. 그냥 암기하지 말고 도면의 경계에 그려야 되니까 신규 등록은 지적 측량의 대상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토지를 분할하려고 해요. 한 필지를 두 필지사로 나누려고 해요. 그럼 분할하려면 도면의 경계를 새롭게 그려야 돼요? 안 그려도 돼요? 그려야 되죠. 그러니까 지적 측량해야 돼요. 이렇게 해야 돼요. 토지가 있잖아요. 바다가 있었는데 토지 일부가 바다로 잠겨버렸어요. 내 토지 한 필지가 있는데 일부가 바다로 잠겼어요. 그럼 나머지 토지는 놔둬야 되죠. 그럼 그때도 다시 경계를 그려야 돼요? 안 그려야 돼요? 그려야 되죠. 그럼 그렇게 판단해가지고 이 각각의 내용의 용어의 정리에 맞게 뭐 하면 된다? 도면의 경계를 그리면 지적 측량한다. 그리지 않으면 지적 측량할 필요 없다. 이렇게.
제가 도시개발 사업과 관련해서 정리를 할 때는 여러분에게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택지 조성 사업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기존에 있던 필지 다 없애버리고 택지 조성 사업을 해서 경계를 반듯반듯하게 다시 결정한다. 그럼 도면에 경계 새롭게 그려야 돼요, 안 그려야 돼요? 그려야 되죠. 그럼 도시개발 사업이 완료되는 지역도 지적 측량한다. 뭐 이렇게 해서 하나씩 가져가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까지 일단 마무리해 놓고 잠시 쉬었다가 우리는 뭐다? 대상 마무리하고 면적 마무리하고 축척 변경해서 이리로 넘어오는 과정을 거칠 거예요. 일단 여기까지가 나오나? 안 나오나? 자, 여기서부터 제 촬영하시는 분 여기서부터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나왔어요? 네, 조금 쉬었다가요.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